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계신 부모님이 숨을 멈추신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19에 전화하시겠습니까? 잠깐, 그것부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장례식장부터 연락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런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올해 78세 응급의학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서울의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43년간 근무하면서 수만 명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마주하는 게 제 일이었죠. 심폐소생술, 사망선고, 유가족 상담까지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침착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제 92세 어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인 제가 말이죠.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늘 앉으시던 그 자리에 담요를 무릎에 덮으신 채로요. 엄마 아침 드세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미 차가워지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했는데도 정작 우리 집에서 일어난 죽음 앞에서는 신입의사보다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119를 눌러야 하나, 경찰을 불러야 하나, 장례식장부터 알아봐야 하나, 주치의한테 연락해야 하나. 아무것도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실수를 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동네 장례식장부터 전화를 건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서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쪽 직원분이 묻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사망진단서 있으신가요? 없으면 저희가 모실 수 없습니다. 먼저 119에 신고하시고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맞다. 사망진단서. 병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였는데 집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집에서 돌아가시면 반드시 지켜야 할 순서가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죠. 그 순간 저는 30년 경력의 의사가 아니라 그저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순서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저처럼 큰 혼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겪게 됩니다. 잠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집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걸 모르면 3일장이 5일장이 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시신을 움직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해서 고인을 침대로 옮기거나 옷을 갈아입히려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경찰이 와서 현장 보존이 안 됐다고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타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고 담요만 덮어드리세요. 그리고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두 번째 119에 신고할 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집에서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의식이 없고 차갑습니다. 이렇게 정확히 상황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급대원이 올 때 필요한 준비를 하고 옵니다. 애매하게 말하면 안 돼요. 쓰러지셨어요 라고만 하면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 장비를 가지고 와서 불필요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할지 물어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거부하실 필요 있습니다. 오히려 고인의 몸에 상처만 남길 수 있어요.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멍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어머니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체온이 차가워지고 사후 경직이 시작됐으니까요. 네 번째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나옵니다. 구급대원은 사망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 추정만 가능해요. 아무리 명백해 보여도 법적으로 구급대원은 사망 선고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식 사망진단서는 의사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당황하시더라고요. 왜 돌아가신 분을 병원으로 모셔가야 하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날은 12월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주무시러 들어가셨어요. 피곤하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잘 주무시라고 인사드렸죠. 그게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러셨듯이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거실로 나오셨어요. 겨울이라 아직 깜깜한 시간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시곤 했거든요. 저는 6시쯤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시길래 엄마 춥지 않으세요? 난방 더 틀까요? 그런데 대답이 없으셨어요. TV 소리 때문에 못 들으셨나 싶어서 다시 한번 불렀죠. 엄마 아침 드실래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잠이 드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손을 뻗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이미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엄마.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동공을 확인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의사로서 수천 번 해본 확인이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죽음은 너무나 익숙한 일이었는데 막상 제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담요를 무릎에 덮으신 채로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한 얼굴이셨어요. 고통스러워하신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주무시다가 그대로 가신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를 누르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받은 상담원이 물었습니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숨을 쉬지 않으십니다.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차가워져서요. 의식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반응이 없습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주소를 불러주는데도 혀가 꼬였어요. 평소에는 너무나 익숙한 우리 집 주소인데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구급대원이 들것과 장비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들은 침착하게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동공 반사 확인, 맥박 확인, 체온 측정, 심전도 확인,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망 추정 상태입니다. 사후 경직이 시작됐고 체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3시간에서 4시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시도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의사로서의 판단이었습니다.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은 고인의 존엄성만 해칠 뿐이니까요. 구급대원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사망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사망 추정만 가능합니다. 병원으로 가셔서 의사의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 조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거든요. 저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시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걸. 병원에서는 너무나 당연했던 일들이 집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걸. 구급대원이 물었습니다. 평소 다니시던 병원이 있으신가요? 최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주치의가 사망진단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아프신 곳이 없어서 병원을 잘 안 가셨거든요. 3개월 이내 진료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럼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사망 확인을 받으시고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어머니를 구급차에 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92년을 사신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차가운 구급차에 실려가야 한다니. 집에서 평화롭게 돌아가셨는데 병원으로 가야 한다니.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의사시잖아요. 이런 절차 잘 아시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매일 하던 일인데 막상 가족일이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판단이 안 서요. 구급대원이 위로했습니다. 다들 그러십니다. 아무리 의료인이어도 가족일은 다르죠. 저희도 가족 돌아가시면 똑같이 당황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일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후배 의사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어머님이십니까?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망진단서가 필요합니다. 후배들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모시고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가 명백했지만 절차상 확인 과정을 거쳐야 했죠. 30분 후 사망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사망시각 오전 5시 추정. 사인 노환. 그 종이 한 장이 어머니의 92년 인생을 마무리하는 서류였습니다. 참 허무했어요. 92년의 삶이 A 사용지 한 장으로 정리되다니.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만약 평소 다니던 병원이 있고 3개월 이내 진료 기록이 있다면 그 병원 의사에게 연락하세요. 운이 좋으면 집으로 와서 사망 확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의사들은 오지 않습니다. 왕진이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꺼려하죠. 결국 대부분은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응급실에서 사망진단서를 받을 때 반드시 3부 이상 원본으로 받으세요. 복사본은 안 됩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원본 요구하고 화장장에서도 원본 요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원본 요구합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다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왕복 2시간을 낭비했죠. 저는 사망진단서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원본 몇 부 해주세요. 후배가 대답했습니다. 3부 정도 받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보험회사 다 원본 요구하거든요. 나중에 또 오시기 번거로우실 거예요. 저는 5부를 받았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7번째, 사망진단서를 받은 후에야 장례식장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예약도 안 받아줍니다. 빈소를 차릴 수 없거든요. 특히 수도권은 장례식장이 부족해서 며칠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서울 대형병원 장례식장은 일주일 전에 예약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이제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장례식장부터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 안녕하세요. 빈소 예약 문의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빈소가 다 찼습니다. 3일 후에나 가능합니다. 3일 후요? 그때까지 어디에 모셔야 하나요? 병원 영안실에 모셔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화. 빈소는 있는데 화장 예약이 안 됩니다. 화장이 밀려서 5일장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5일장이요? 그렇게 오래 해야 하나요? 요즘 화장장이 부족해서 다들 그러세요. 세 번째 전화. 오늘 오후에 빈소 하나 비는데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겨우 장례식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중형병원 장례식장이었어요. 시설은 좀 낡았지만 바로 모실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직원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냉장 보관하시겠습니까? 일반 안치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어머니를 냉장고에 모신다는 게 아들로서는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3일장을 치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냉장 보관으로 해주세요. 화장 예약은 되셨나요? 아직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가 연계된 화장장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습니다. 20분쯤 지나서 겨우 화장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3일 후 오전 9시였어요. 빈소는 몇 호실로 하시겠습니까? 2인실, 3인실, 특실이 있는데요. 그냥 일반실로 주세요. 상주 대기실은 사용하시나요? 네.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비용 안내해 드릴게요. 빈소 사용료, 안치료, 화장 비용 등등 다 합쳐서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금액을 듣고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비쌌거든요. 물론 돈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런 것도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싶었어요. 빈소를 차리면서 장례식장 직원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고생하세요. 특히 사망진단서 때문에 며칠씩 지체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주치의가 없어서 경찰 조사받고 부검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의사인데도 이렇게 당황했는데 일반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정말 막막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겪은 실수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요. 잠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치의가 있느냐 없느냐가 장례의 난이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으면 집에서 돌아가셔도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굳이 큰 병이 없어도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두세요. 그 기록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에서 누군가 돌아가실 것 같다면 미리 준비하세요. 첫째 주치의를 정해두세요. 3개월에 한 번이라도 진료를 받으면 집에서 돌아가셔도 그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써줄 수 있습니다. 굳이 큰 병이 없어도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두세요. 그 기록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희망하는 장례식장을 미리 알아두세요. 전화번호라도 적어두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가격도 미리 알아보시고요. 장례식장마다 비용 차이가 꽤 납니다. 셋째, 중요한 서류들의 위치를 정리해두세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보험증서, 통장, 인감도장.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가족들이 알아야 합니다. 서랍 어디, 금고, 비밀번호. 넷째, 연락처를 정리해두세요. 친척들 연락처, 친구들 연락처, 다니던 모임이나 종교단체, 직장 동료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하면 좋습니다. 핸드폰에만 저장하지 말고 종이에도 적어두세요. 핸드폰 비밀번호를 모르면 연락처를 볼 수 없거든요. 다섯째, 본인의 희망사항을 미리 말해두세요.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어느 납골당을 원하는지, 종교적 의식을 원하는지, 장기 기증 의사가 있는지, 연명 치료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덜 힘듭니다. 저는 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싫어하실 것 같았고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걸.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저는 아내와 아이들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다들 싫어했어요. 아빠, 왜 그런 우울한 이야기를 하냐고.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냐고. 하지만 제가 어머니 때 겪은 일을 설명하니 다들 이해하더군요.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의 희망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화장을 원하는지, 매장을 원하는지, 어떤 방식의 장례를 원하는지, 연명 치료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만약의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를 나눴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입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모든 걸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이 모든 걸 결정해야 해요.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가? 구급차를 부를 것인가?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가? 이 모든 결정을 짧은 시간 안에 해야 합니다. 그것도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요. 저는 어머니께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고 어머니도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거든요. 미리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눠두면 그 순간 덜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위급하시면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가? 끝까지 연명 치료를 할 것인가? 집에서 임종을 맞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43년간 일하면서 본 수많은 죽음들. 그 중에서 가장 평화로웠던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미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 준비한 경우였죠.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죽음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맞은 죽음은 남은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끝나지 않는 슬픔.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왜 그 신호를 놓쳤을까? 이런 후회들이 평생 따라다니죠. 저도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한동안 후회했습니다.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왜 어머니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했을까? 전날 밤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하셨을 때 그게 마지막 신호였을까?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나?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는 걸. 그 준비가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걸. 준비된 죽음은 덜 아프고 덜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연로하신 분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꼭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사랑입니다.
불길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아침 119를 부르기 전에 잠시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차가워진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했습니다. 편안히 가세요.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듣지 못하셨겠지만 제 마음은 전달됐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 작별 인사를 하세요. 그것이 떠나는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세요. 집에서 임종을 준비하시는 분, 이미 겪으신 분, 막막하신 분, 모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부모님이 연로하신 분들께는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겪게 될 일이니까요. 준비된 이별은 덜 아픕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새로운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명치료와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니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